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의 문학의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하게 실행돼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거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군사 논평원 발표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 홀로 사는 노인 4명 중 3명은 하루 3끼를 모두 혼자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족이 늘면서 혼밥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법원에 이미 접수 완료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지휘부가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회수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SBS가 집중 보도한 뒤 10년 넘게 끌어온 이중섭, 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그림이 모두 위작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때마다 필요한 유심칩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데다 이동통신 3사의 가격이 같아서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이혜미 기자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집행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변명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인 직원 등을 협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저에 대한 의견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계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보고가 이뤄졌더라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특검의 항소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달리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범행의 정점에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지원하면 안 되는 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한 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란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청와대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인 등의 지원 배제 기준을 전달한 사실을 들어 김기춘 전 실장이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부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서 협박을 가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자 한 방청객은 판사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오늘 나오는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같은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 일부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노태강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한 겁니다. 노 전 국장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한 공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오늘 선고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건 특검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재판이란 건 증거로 제출된 것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관한 증거가 채택이 된다면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휘에 따른 범죄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만큼 두 사람의 연결고리만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만찬 형식 대신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격식 없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노타의 정장 차림으로 청와대 상춘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뜰 앞에서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격식을 갖춘 건배 제의 대신 함께 맥주잔을 부딪히는 것으로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각본도 없고 또 정해진
주제도 있고 시간도 뭐 구애받지 마시고. 지난달 미국 순방 때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정식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격식 파괴라는 말에 걸맞게 기업별로 일일이 현안을 묻는가 하면 가벼운 주제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부 회장님은 왜 자꾸 그러세요? 직원들에게 늘 피자 주문하셔가지고 피자 CEO 그런 별명이 있죠. 오늘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등 대기업 경영진 7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정규직 채용 모범 사례로 꼽힌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중견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뚜기의 모범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 건대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문 대통령은 내일 권오연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7명과 이틀째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뉴스 후반부에 다시 청와대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출범한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애초 정부 설명과 달리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공론조사를 실시해 정부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시민 배심원단이 공사 재개나 중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론조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 내외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한 뒤 공론조사 대상자로 35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대상자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을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으로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은 판결 성향이 강한 시민 배심원제와 달리 참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라며 초기에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한 뒤 10월 21일 전까지 최종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정부 여당이 연소득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확정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입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여당 고위 관계자는 초고소득자의 기준을 연소득 3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9만 2천여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영업이익 연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한정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120여 곳이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 과세 기준을 연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든 기업엔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확대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한시적인 체납세금 면제, 근로장려금 인상 같은 서민 중산층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초 공식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주요 공약사항을 실현하는데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죠. 지출은 줄이고 더 거치는 세금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로 세수를 더 걷는다 해도 5년간 16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거라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늘어날 세수를 추산해봤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올릴 경우 5년간 4조 8,400억 원이 더 거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5년간 10조 8,600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5년간 15조 7천억 원, 한 해 평균 3조 1천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론 공약 이행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회복 등으로 5년간 자연적으로 늘어날 세수와 허리띠를 졸라매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출로 각각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낙관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무적 지출은 축소시키기 어렵고요. 재량적 지출을 축소할 경우에는 정부의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하고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소득세 면세자의 축소 등 추가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 담뱃값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역풍이 거셉니다. 당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 홍 대표가 담뱃값 인하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 문준모 기자가 설명합니다. 어제 측근인 윤한홍 의원을 통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대표. 오늘도 담뱃값 인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입만 벌리면 서민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이 서민 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를 하도록. 그러나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약이 잘못된 공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우리 정책 결정자의 좀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소관인 법안 문제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드러내놓고 반발한 겁니다. 지난 정부 주역이었던 친박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박계 정가윤, 홍문종 의원은 애초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지만 뒤늦게 이름을 뺐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게다가 가격을 올릴 때는 증세가 결코 아니라며 국민 건강 운운하다가 내릴 때는 감세라고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담뱃값 인하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여권의 부자 증세에 맞서 민감한 담뱃값을 앞세워 서민 감세 프레임을 이어가는 한편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란 이미지 구축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6.25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늘 예상과 달리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 제의에 대한 호응도, 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동안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치 테리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평북 구성에는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는 미사일 발사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CNN은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심포조선소의 육상시험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관에서 밀어내는 사출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쏜 지 1년 가까이 됐고 북한 주력 잠수함 로미오급도 SLBM 발사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동해에서 전에 없이 오래 머물러 SLBM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은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현대아산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노동신문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정부의 대화 기조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최근 한 칼럼니스트가 혼밥은 사회적 자폐라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얼마나 자주 혼자 밥을 먹을 때 혼밥족이라고 정의할지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없습니다만 한국인 10명 가운데 1명,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은 4명 가운데 3명이 하루 3끼를 모두 혼자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요즘 혼밥은 흔한 일이 됐죠. 남주현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혼자 사는 69살 박태규 씨. 점심은 복지관에서 어울려 먹지만 아침과 저녁은 늘 혼자 먹게 됩니다. 옛날에는 삥 식구들 다 둘러앉아 먹었잖아요. 그래 밥맛이 있는 건데 혼자 먹으면 촉촉하고 영.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없으면 그냥 아예 안 드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과 함께 먹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혼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할 게 많을 때는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같이 먹고 싶을 때는 큰 음식 먹을 때. SNS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 연구 결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혼밥이 늘고 일반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그랬었는데 뭐 영상 보면서 먹거나 SNS 계속 하면서 먹어가지고 그런 느낌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다만 원해서건 원하지 않건 간에 혼밥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후생성 연구 결과 혼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혼밥하는 고령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음주량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혼밥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제각각인데 그렇다면 혼자 밥을 먹는 게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과자를 앞에 두고 젊은 여성 2명에게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식사 직후라 그런지 과자에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영어를 못하네요. Plan for your vacation this summer.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자 과자를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냥 말할 때보다 더 단 것 같아요. 달게 느껴졌어요.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높아도 허기를 느끼고 밥을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부대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사하는 게 맘 편히 먹는 혼밥보다 폭식을 유발해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진짜 혼자만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반면 원하지 않은 혼밥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선 들 때도 없고 좀 외로움도 좀 있고 해서.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 결과 이럴 때는 거울을 보면서 먹으면 입맛이 더 돋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울 보면서 먹으니까 시선 둘 때도 있고 밥 먹는 것도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혼밥을 피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구에서 아이들은 책으로 배우는 단어보다 식사하면서 어른들에게 배우는 단어가 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한국 미술계 거목인 고 이중섭 화백의 미공개 작품이라며 소개된 물고기와 아이들입니다. 경매를 통해 3억 2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 이중섭, 박수근의 작품이라며 무려 2,800여 점이 쏟아져 나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작 논란이 불거졌고 진실 공방이 10년이나 이어진 끝에 대법원이 이 작품들은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으로 미술계에 공개됐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모서리 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스케치북에서 뜯어낸 흔적입니다. 그림 뒷면엔 태안중학교 학생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습니다. 이래란 할머니는 이 그림을 중학생 시절 자신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중학생 그림이 유명 화백의 미공개 작품으로 둔갑한 겁니다. 글씨 보면 제 글씨인 줄 알아요. 아, 이게요? 예. 그 본인 글씨가 맞습니까? 그럼? 예. 검찰은 지난 2007년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이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이런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위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재판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보유하던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문제 그림들이 위작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그림의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쓰인 화구 일부는 작품 제작 연도보다 나중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3자가 그린 위작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이웃집 차량을 골프채로 마구 부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기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놓고는 빼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주변으로 다가갑니다. 차량을 살피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골프채로 차량을 마구 내리칩니다. 차량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6살 A씨가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의 차량에 골프채를 휘두른 겁니다. 황당하죠. 무섭기도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라인이 다 있고 이중주차를 할 수 있게 중립을 해놓으면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했는데 이중주차된 차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기어를 중립에 뒀으니 차를 직접 밀고 나가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차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분노 범죄는 한 해 25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응징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경우에 그런 일시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면서 제도나 절차를 통하기보다 직접 해결하는 게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노 범죄를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이른바 누드 펜션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펜션 이용자들은 사유지에서 하는 행동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입니다. 나체족에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도로 위 글귀가 눈에 띕니다. 3주 전부터 누디즘, 이른바 나체주의를 표방한 동호회에 휴양시설이 들어선 게 발단입니다. 대부분 60, 70대인 주민들로선 일부 동호회원들의 알몸 활보가 망측스럽기만 합니다. 나물 뜯으러 산에 갔다든가 무슨 볼일에서 산에도 다니고 하니까 시골 주민들이니까 이래 올라가서 뭐 산에 다니다 보면 그냥 갑자기 나체 부분을 보게 되니까.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뭐라고 그러면 안 오고 경찰서에서 뭐 하면 좀 안 오고 그러다가 또 잠잠하면 또 하는 거야. 주로 주말에 이곳을 찾는 동호회원들은 나체는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 안에서만 지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이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희들 나름대로 뭐 규정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내고 나체 동호회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법원에 이미 접수가 끝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지휘부가 담당 검사와 협의도 없이 회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담당 검사는 직속 검사장을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제주지방검찰 소속 A검사는 차장검사의 전결을 받아 법원에 접수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지휘부의 지시로 회수된 사실을
다음 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2차례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A검사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로 제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대검찰청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또 논란이 커지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실명 글도 올렸습니다. 지휘부가 처음엔 법원에 서류가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영장이 회수되자 추가 자료 수집 등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제주지검을 관할하는 광주고검으로 이첩됐다며 이번 사건이 그만큼 경미하다고 보는지 따졌습니다. 제주지검 측은 지검장 지시로 재검토하려 했던 영장이 다른 사건과 섞여 잘못 접수돼 다시 가져온 것이라며 검토 결과 영장 청구의 타당성이 부족해 다시 청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특히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 고장났다고 시청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답은 참 차가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시간당 최대 96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3일 49살 조모 씨가 사는 반지하 집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가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 10시쯤 집 앞 지하 하수도관에 설치된 역류 방지 시설이 작동하지 않자 시청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가 계속 그걸 위기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에요. 재차 도움을 요청하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뭐 반지하를 저희가 재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반지하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왜 저희가 저기 반지하까지 해서 그것과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열을 듣고 열어서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열서 아저씨분들이 열어서 좀 설치를 하시고. 해당 공무원은 피해 주민이 스스로 이 맨홀 뚜껑을 열고 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세금 내는 걸 왜 내냐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역류 방지 시설은 하수가 저지대 주택으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0년 국비를 지원받아 10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곤 관리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지하 거주민에게 관리를 맡겨왔습니다. 혼자 계속 2, 3일 동안에서 비상 업무를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인원 접수받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청은 시장이 피해 주민에게 어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역류 방지 시설 관리를 시 차원에서 직접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10억 원어치가 넘는 가짜 명품을 밀수해 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해 공항 창고에서 트럭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입화물 창고입니다. 수입화물을 실은 트럭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수출 창고로 다시 옮겨집니다. 그런데 수출 창고에 온 트럭의 천장 모양이 다릅니다. 수입화물을 실은 트럭은 빠져나가고 국내 저가 의류를 실어놓은 다른 트럭이 대신 들어온 겁니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34살 지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위조 명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했습니다. 이 일당은 여기 있는 수입 창고에서 물건이 나와 이쪽에 있는 수출 창고로 이동하는 사이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씨 일당은 우리나라를 경유만 하는 화물에 대해선 세관이 일일이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위조 명품 가방과 시계, 운동화 등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6천여 점, 판매에 챙긴 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좀 저렴하게 나왔구나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갖고 나니까 짝퉁 제품이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화도 나고. 인천세관은 밀수조 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맥주 마시며 분위기 풀고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지금도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후 6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당초 예정됐던 시간 75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넘게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이나의 근황이나 기업의 현황을 물으면서 간간히 농담이 오가기도 하고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경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기업 쪽에서도 꽤 솔직한 표현으로 어려운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의 요즘 미국 수출이 걱정이지 않냐는 문 대통령의 물음에 당분간은 미국에 보내는 건 포기했고 중기적으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산업은 그래도 세계적 경쟁력이 있지 않냐는 대통령의 물음에 중국이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기업 견제가 심하다는 답이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세계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사드 배치로 인한 여파를 물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완전히 줄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대차에는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수출 고전 문제를, 하나에는 태양광 사업 여건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비공개 간담회에선 문 대통령이 이 새 정부 경제 철학에 대해서도 취지를 설명했지만 주로 기업인들의 말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오늘 유통 마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라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미 가맹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내놓은 상생 방안의 핵심은 유통 마진 공개입니다. 브랜드 사용료인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가맹점이 구입하는 필수 물품의 유통 마진을 공개해 경영을 투명화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온 매장 인테리어도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디자인 개발비와 감리비 등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업체 BHC도 최근 가맹점 결제 기간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 낮추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서자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생안들을 들여다보면 구체성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내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자정 기회를 달라며 실태조사 전면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현직 가맹점주가 포함된 13명의 옴부즈맨을 구성하는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땐 손톱만한 크기의 이런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선 이 유심칩을 1,000원대에 팔거나 심지어 공짜인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8,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데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이어서 담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때마다 내는 유심칩 값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입니다. 가입비가 없다고 하지만 가입비 개념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면서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사는 거죠. 이통 3사에서 나오는 LTE 유심칩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8,800원입니다. 통신사가 독점 공급하다 보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유심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 프랑스는 4,900원, 호주는 1,7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통신 3사의 유심 매출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사를 거치지 않고 유심 제조사로부터 직접 유심을 받는 알뜰폰의 유심은 5,500원으로 3,000원 넘게 쌉니다. 사실 원가는 1,000원에서 2,000원 내외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비 인하를 위해 이통 3사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통신사들이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구입비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거나 독점 공급을 못하게 해
가격을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치고 폭염이 이어진 지 며칠 만에 중부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금강도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호수가 온통 연두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길게 이어진 녹조띠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호수 가운데보다 물가 쪽으로 갈수록 녹조가 더 심합니다. 대청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청남대 부근 수역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녹조 알갱이가 물결을 따라 일렁이며 넓게 퍼져나갑니다. 물속에도 연두빛 알갱이가 바글바글합니다. 녹조 확산에 대비해서 이처럼 호수 안쪽에는 깊이 1.5m 규모의 차단막도 설치해놨습니다. 대청호 회남 수역에는 올 들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기준치인 1000세를 4배나 초과했습니다. 강우 이후에 영양염류가 유입이 되고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류가 발생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대청호 상류에 물 순환 장치 5개를 추가 가동했고 수질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에 이어 충남 부여에 있는 금강 백제보 구간도 수질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장마에 이은 불볕 더위로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환경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과거 임금님이 즐겼다는 고급 여름 보양식 민어가 제철입니다. 그동안은 자연산 어획량이 신통치 않았는데 올해는 양식 민어가 풍어라 맛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해물을 뚫고 도착한 남해 앞바다 양식장. 어른 허벅지만한 민어 수십 마리가 쉴 새 없이 바닷속을 오갑니다. 사료로는 토막낸 고등어나 갈치를 먹고 자랍니다. 남해바다에서 3년 이상 양식된 민어는 평균 무게가 3kg에 달합니다. 한 마리씩 배 위로 건져 올리자 도로 바다로 뛰어들 듯 팔딱거립니다. 건져 올린 민어는 곧바로 손질해 얼음에 담근 뒤 육지 배송에 나섭니다.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민어 양식이 시작된 건 8년 전. 시어를 상품성 있는 성어로 키우는데 4년이 걸렸고 그 뒤 4년간은 번식 기술에 매달린 끝에 올해는 전국에 30톤을 출하할 정도로 풍어를 맞았습니다. 타 어종에 비해서 좀 예민한 어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실패도 좀 많이 하고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넉넉한 물량 덕에 회는 물론 가장 귀한 부위라는 불회까지 도심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어가 비싸서 잘 못 먹었거든요. 부모님하고 나눠 먹고 싶어요. 네. 오랜 노력 끝에 풍어를 맞은 양식 민어가 말복 보양식 별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SBS 최우찬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몰린 유명 휴양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1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길은 지중해를 타고 부는 강풍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들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한 산을 망연자실 바라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남동부 마르세유와 깐 사이에서 시작된 산불이 봄내 미모사 지역까지 번지면서 산림 7,00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여의도의 2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불은 휴가철 관광객이 몰린 유명 휴양지 코르시카 섬과 생트로페까지 옮겨부터 주민과 관광객 1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Il était minuit et demi. J'ai été réveillée par mon mari qui me dit 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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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faut sortir. Il y a le feu, il faut sortir. Bon, donc. On a peur de tout perdre, la voiture, leurs objets, la caravane, enfin voilà. 유럽 연합이 지원한 화재 진압 항공기와 1,0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La menace semble écartée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contourne le village par l'est. Il n'est pas maîtrisé, mais on commence à définir ses limites.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폭염의 가뭄 그리고 대형 산불까지 잇따르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LG 황목치승 선수가 환상의 슬라이딩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혼과 재치가 어우러진 슬라이딩의 세계를 유병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패색이 짙던 9회 말 투아웃. LG 이영종이 안타를 치자 2루 주자 황목치승이 홈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하지만 넥센 우익수 이정우의 총알 같은 송구에 아웃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황목치승이 순식간에 몸을 틀었고 태그를 피해 홈플레이트를 찍었습니다. 주심은 아웃 판정을 내렸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황목치승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묘기 같은 슬라이딩으로 동점을 이룬 LG는 기세를 몰아 끝내기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주자는 접전의 순간 몸을 던지는 투혼을 발휘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태그를 피하는 재치가 필요한데 수비수의 글러브 위치를 파악한 뒤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생긴 뒤부터는 포수가 홈을 막을 수 없게 되면서 요리조리 태그를 피하는 절묘한 슬라이딩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의 성공 여부는 승패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주자들은 부상을 무릅쓰고 오늘도 몸을 날리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화려한 메이저리그 경력을 자랑하는 LG 새 외국인 타자 제임스 로니 선수가 데뷔 첫 타석에서 초구를 받아쳐 시원한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발달한 장마전선이 북쪽에서 서서히 남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어 비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중북부 지방부터 장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내일 새벽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중부 지방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하지만 광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오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행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 적던 과거와 달리 맥주잔을 든 그룹 총수들의 모습은 일단 보기에 새로웠습니다. 만남의 형식이 확 달라진 만큼 이번 만남의 결과물도 신선하고 파격적이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